글 많은 거 보면 저도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이런 거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뭐 내가 살면서 초음파 공부해도 이런 거 굳이 몰라도 된다 하시면 안 모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국가 시험을 친다, 초음파 기사나 이런 시험을 친다, 이러면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일상생활에서 회사에서 일하면서 내가 초음파 관련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면 이거 굳이 모르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뭐 역사 이런 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사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조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좀 하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의 정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책에 보시면은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은요, 초 띄우고 음파입니다. 초음파. 그래서 음파는 이제 소리가 음파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 나는 소리가 음파고, 초는 영어로 이제 울트라거든요. 울트라. 예, 우리가 초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제일 제가 어릴 때 접한 게 이제 슈퍼, 우리나라 버전으로 슈퍼 사이안 이런 게 옛날에 이제 초 사이안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죠? 드래곤볼에. 예, 초. 엄청나게 세지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초라는 게 붙으면 어쨌든 엄청나게 센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뭐냐면은 내가 내는 소리는 소리인데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 대역대가 이제 초음파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초음파 장비로 이렇게 해봤자 귀로는 안 들립니다. 음역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사람 귀로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왜 그 고음을 내는 뭐 가수들을 보면 돌고래 소리처럼 여자 가수가 막 소리를 지른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돌고래 박쥐보다 더 높은 주파수 대역대라서 이 가청 주파수가 이제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내는 주파수 대역대라고 보시면 50Hz에서 20kHz인데 초음파 같은 경우는 메가입니다. 메가. 키로가 아니고 메가입니다. 키로 위가 메가죠. 그러니까 훨씬 높은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0.5MHz에서 20MHz의 굉장히 높은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한다. 초음파는.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 대역대는 2메가에서 5메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돌아가시면 사내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센서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2에서 5메가 내에서 다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10메가 쓰는데요. 우리는 1메가 쓰는데요. 특수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2에서 5메가를 쓰시면 대부분의 검사할 수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박판, 굉장히 얇은 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두꺼운 소재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다 여기서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용어로 봤을 때는 이제 압전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압전 효과. 이 압전 효과가 실제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소리를 내려면, 예를 들어서 북을 소리를 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초음파도 마찬가지로 초음파 센서 안에 우리 북 역할을 하는 진동자라는 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동을 하는 물질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압전 소자라는 건데, 여기에 전기, 220V 전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초음파 장비가. 그럼 220V 전기가 인가돼서 여기에 전기로 초음파로 이걸 때리면 얘가 바이브레이션, 땅! 그래서 얘가 북이 울리면은 짱!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가 바이브레이션, 진동을 일으켜서 여기서 소리가 나오면 얘가 초음파다. 이게 이제 압전, 전기를 가해서 그래서 전기적인 에너지, 기계적인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전기 차이에 의해서 생성돼. 그래서 압전 효과에 따라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게 되고, 초음파의 발생 원리는 압전 효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초음파 센서, 탐촉자라고 하는, 탐촉자 안에 들어가 있는 소리를 내는 물질, 이게 이제 압전 소자거든요. 그래서 압전 소자는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초음파를 발생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해서 이 부분은 그런 내용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파, 빙파,
중파, 표면파, 판파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를 제가 좀 돕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그림 그려놓고 있죠. 초음파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맞고 돌아옵니다. 요거 이제 그림으로 설명해 드렸죠. 기본적으로 종파라는 거는 내가 초음파를 쐈을 때 이 쏘는 방향과 이미 진행하는 방향이 똑같은 거를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방향, 빈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방향으로 내가 쏘는 방향으로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횡파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쓰시는 프로브들은 대부분 사각 프로브라고 하죠. 사각으로 나갑니다, 초음파가. 그래서 얘를 이제 횡파라고 하는데, 횡파는 대부분 그래서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세수를 할 때, 제가 세수물을 받아놓고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수를 하다 보니 제가 한날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서 탕에다가 이 탕입니다. 제가 탕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탕에 몸을 딱 담그고 있는데 한날은 그냥 평상시에는 이렇게 탕에서 잘 담그고 있다가 한날은 제가 발을 뻗어서 이렇게 봤는데 발끝을 봤는데 발 사이즈가 원래 제 발 사이즈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발 사이즈가. 왜? 물에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음에 목욕탕 갈 일 있으시면 목욕탕 요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시겠지만 보시면 발 사이즈가 제 원래 사이즈로 안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봤을 때는 공기지만 여기서 제가 밖에 나오면은 물 밖에 나오면은 제가 공기로 바로 보니까 공기를 통과해서 제 시각이 발을 보니까 리얼 발 사이즈로 나오지만 이게 지금 공기를 통과해서 물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빛이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 발 사이즈가 원래 발 사이즈보다 대부분 작게 보이실 겁니다. 물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뭐 다 가셔가지고. 창원에 아까 갔더니 강사가 그런 말 하던데, 한번 실제 해볼까? 네, 발 보십시오. 발이 무조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굴절이 일어나게 돼서, 이 보시면 쉐어 웨이브라고 하는데, 트랜스버스 웨이브. 이게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빛이. 왜 굴절이 일어나느냐? 두 개의,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표현하자면, 두 개의 각기 다른 매질. 그러니까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고 그죠? 두 개의 각기 다른 내질의 속도 차에 의해서 발생된다. 정말 콩거리고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학교 앞 도로를 30km를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요 30km 도로 끝나는 구간부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km 아닙니까? 여기는 그죠? 그럼 30km 달리다가 갑자기 100km 달리면 차가 100km를 커브로 돌다 생각해보죠. 그럼 차가 미끌리겠죠. 밖으로, 그죠? 코너를 돌면. 그럼 그것처럼 미끌리니까 여기 굴절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차가 밀리는 거죠. 이 두 개 속도차가 생기니까, 그죠? 내가 여기서 봤을 때 공기를 통과할 때의 내 속도하고, 시각의 속도하고, 물을 통과할 때의 속도 두 개가 틀리니까, 이 틀린 거 두 개가 만나면서 굴절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발생 원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파가 발생이 되고, 표면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재 표면을 따라 흐르는 초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포스코 같은 곳에 이제 롤 같은 거, 큰 롤 같은, 다만 롤 같은 거에 표면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검사고, 파파는 거의 뭐 사용하지 않으니까 굳이 뭐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자격증 공부할 때 쓰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는 종파형파, 표면파는 일부 회사들만 표면에 생기는 초음파로 표면에 생긴 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더 쉽게 내가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굳이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되지만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수직, 사각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나누어지고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에 물론 이제 뭐 세팅을 잘하고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는 뭐 성질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장비 세팅하는 거 뭐 그런 거 중요할 수 있죠. 자, 초음파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요것만 하고 오전에 마치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할 때 루치라고 하죠. 초음파 검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하나, 둘, 셋, 넷.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책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유티 검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장비. 그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 가지고 오셨죠?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참촉자, 센서, 다른 말로는 센서, 다른 말로는 프로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랑 참촉자랑 연결해줘야 되는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케이블. 그 다음에 접촉 매질, 식현. 그 5가지가 초음파를 검사하기 위해 필수로 필요한 5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초음파 기사 시험 치러 가시면 문제로 나옵니다. 5가지 적어보세요. 이런 거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장비나 이런 것들, 장비는 사실 여러분들 회사에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다 세팅해놨어요. 내가 딱 입사하면 누군가가 먼저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돼요. 왜? 그분들이 다 그걸로 잘 썼기 때문에 그 세팅을 쓰시는 거거든요. 별로 만질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참촉자. 요것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요것도 목적이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을 쓰시는 거죠. 그대로 쓰시면 돼요. 케이블. 요 2개 단순하게 연결해주는 전선이거든요. 그거 쓰시면 돼요. 자,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매질밖에 없습니다. 지편도 그대로 쓰시면 돼요. 매질을 뭘 쓰냐? 자, 이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매질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넥스틸 혹시 매질 뭐 쓰세요? 뭐 기름 쓰세요? 글리세린 쓰시죠? 자, 뭐 쓰세요? 초음파 젤 쓰시죠, 그죠? 이게 이제 회사마다 다 틀리거든요. 뭘 쓸까? 우리 매질이 뭐냐? 매질이 뭐냐면 우리 병원에 가서서 우리 초음파 검사 받아보시면 이 배에 보면 뿌려가지고 발라가지고 우리 검사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초음파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느냐? 고체랑 액체는 통과하는데 기체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이제 잠수함 같은 거 나오는 영화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잠수함 용어 중에 뭐가 있냐? 소나를 발사했습니다. 뭐 미사일이 몇 해리 그 책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죠. 소나라는 얘기가 나는데 그게 이제 울트라소닉 초음파거든요. 이게 뭐냐면 초음파는 물은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재의 침투는 가능합니다. 왜? 고체이기 때문에. 근데 기체 상태가 있으면 통과를 못합니다. 자, 우리가 결국 결함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소재 안에 뭐 이런 식으로 크랙이가 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크랙이가 있다, 아니면 기포가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초음파를 찍었을 때 이 공간이 생겼다, 떨어져 있다, 이 얘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2개가 크랙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공기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층을 만나게 되면 초음파는 공기층이 없으면 쭉 내려가겠지만 맞고 이렇게 돌아오겠지만 공기층을 만나는 순간 맞고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바닥은 여기도 공기거든요. 소재 밑에는. 그래서 공기는 얘가 침투를 못해요. 기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 배도 검사를 하려면 센서를 이렇게 붙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미세한 공기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젤을 발라주고 기름을 발라줘서 갖다 댔을 때 공기층을 없애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소재를 쓰는 게 공기층을 많이 없애주고 초음파를 안으로 많이 넣을 수 있나? 요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매질을 뭘 쓰는 게 좋느냐, 접촉 매질을.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사마다 다 틀려요. 뭘 쓰는 게, 뭐 쓰는지.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재질은 어떤 재질이냐? 어떤 재질이냐? 요거다. 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촉 매질은 뭐냐? 기본적으로 물, 기계유, 글리세린, 물유리, 글리세린, 물을 쓰시는 데도 있으시고, 페이스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쓰는 게 좋느냐? 기본적으로 물을 쓰게 되면 굉장히 보안이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물 부으면 되죠, 그죠? 정수기에 물 받아서 하면 되죠. 그래서 물을 쓰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후입이 용이하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단점은 물은 점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소재를 검사한다. 예를 들어 스틱 파이프를 검사한다. 여기 물 바르면 어떻게 흘러내려 버립니다. 물이 딱 안 붙어있죠. 그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곡률물을 검사를 못합니다. 흘러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점산의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철이랑 물이랑 만나면 방치를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녹이 썰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그 철이 닦아주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그런 목적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다이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소재를 갖다가 물에 담궈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물을 쓰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기계유라고 되어 있는데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름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구입이 용이하고 깨끗한 표면에 적합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대신에 전달 효율이 떨어진다. 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름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초음파가 내부로 침투하는 에너지 양이 더 작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썼을 때는 상대적으로 물보다는 압도가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기계유 쓰는데요, 기름 쓰는데요, 왜 우리 회사는 왜 씁니까? 그거 왜 씁니까? 기본적으로 물을 쓰면은 부식이 되거나 어떤 고장을 발생되는 그런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기름이 좀 더 이제 구하기도 쉽고 편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씁니다. 편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검사를 할 때 이런 소재를 제가 검사를 하면 자, 이거 검사해보세요 하면 이렇게 검사 안 합니다. 이렇게 검사하면 이거 한 세월 걸립니다. 이거 언제 이거 다 찍고 있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검사를 하냐? 딱 붙이고 좋은 문제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물을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을 써버리면 물은 발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림. 촉촉하게 이렇게 발리는 게 없습니다. 물은 딱 하면 여기만 딱 있고 이쪽에는 쭉 안 나가면 기름을 쓰면 부드럽게 밀리죠. 여기. 우리 로션 많이 로션.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물을 쓰면 여기 딱딱하게 여기 찍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유를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물이랑 이 기름이랑 어느 정도 효율이 나길래 전달 효율이 떨어집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차이입니다. 1%. 100%는 1% 차이입니다. 그 정도로 큰 차이 안 나고. 자, 글리세린 바꾸겠습니다. 전달 효율이 좋다. 좋다. 물보다 훨씬 더 좋더라. 전달 효율이. 그래서 글리세린이 굉장히 좋습니다. 초음파 검사할 때 글리세린 쓰시면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면은 침투성이 강해서 장비 고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글리세린 썼을 때 이제 장갑 같은 거 끼고 작업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손에 묻어 있는 상태에서 장비 만지고 이러면 이제 장비 쪽에 혹시나 글리세린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고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저희 쪽에 입고되는 장비들 보면 안에 뜯어보면 막 글리세린 막 안에 동봉이 되어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고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페이스트, 글리세린 페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물에 섞어서 녹여서 가루 같은 걸 보는 성분인데 점성이나 접촉 안정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금액이 좀 못 갑니다. 결국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론은 뭐냐? 돈 많은 회사는 초음파 젤 쓰시면 됩니다. 근데 초음파 젤도 비싸거든요. 저것도 초음파 젤이 한 통에 대략 약국 가서 팝니다. 초음파 젤이. 우리 왜 남자분들만 계시니까 러브 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인용품 그거 쓰셔도 무방해요. 사실은 내나 그게 병원 가시면 왜 내시경 같은 거 엉덩이 쪽으로 하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 그것도 젤 발라갖고 하거든요. 그 러브 젤이지 않습니까? 그거 쓰셔도 무방해요. 사실은
저는 뭐 급하면은 막 그 요새 손소독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도 농사를 하거든요. 무방한데 어쨌든 초음파 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고가다 보니까 막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일 뭐 무난한 거는 사실은 뭐 물, 글리세린, 뭐 기계류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 아마 저 중간 쪽에 있을 건데 여기에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초음파 탕산 12-20이라고 있거든요, 책에.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보자. 12-20. 저쪽에 가면 있을 건데. 종파 입사 시 음악 반사율이라고 해서 여기 책자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수학적으로 이런 뭐 공식 이런 거는 굳이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이런 거는 뭐 굳이 계산기 두드려서 아실 필요는 없으신데, 자, 종파 수직 입사 시 음압 반사율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초음파를 때렸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검사하는 물질이 알루미늄을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공기층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100이지 않습니까? 다 100이지 않습니까? 공기랑은 다 100입니다. 보시면 99, 뭐 100 이런 게 있고. 자, 100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알루미늄 검사할 때 공기층이 있다 100%다 반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안으로 침투되는 게 아니고 다 100% 반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공기를 침투를 못한다는 거거든요. 자, 공기가 있다 다 100% 반사를 시켜버리니까 검사가 안 되더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철을 검사를 하는데 기름을 썼다. 그럼 94입니다. 그렇죠? 내가 철을 검사하는데 기름을 썼다 하면은 여기 94가 나오죠. 그 얘기는 내가 철을 검사하는데 기름을 발라놓고 검사를 하면 94가 다 반사돼버리고 6만 들어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 표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을 쓰거나 기름을 쓰거나 내 철을 검사할 때는 내가 94, 90을 똑같습니다. 그렇죠? 별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물이나 기름이나.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양은. 근데 이거를 갖다 내가 글리세린을 썼더니 90이 돼버리네. 그러면 94는 6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100에서 94 빼면 6이죠. 90이 반사한다는 거는 10 들어가는 거죠. 6하고 10은 실질적으로 뭐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6%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4%네. 4%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은 6이 들어가는 게 10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그냥 숫자 배수만 얘기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리세린 쓰신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알루미늄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 같은 거 위에 봤더니 기름을 쓰면 86이 반사시키고 실제로 14만 들어가는 거죠. 물을 쓰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죠. 이 정도도 좋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비교를 딱 해봤더니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아크릴수리 글리세린 같은 어쨌든 간에 기름 물 붙으면은 물이 조금 더 좋다. 근데 기름 물 글리세린 붙으면은 글리세린이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리세린을 쓰면은 전달 효율은 상당 부분 많이 좋습니다. 단지 글리세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물 기름보다는 단가가 비싸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조금 비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초음파 젤은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궁금하죠? 초음파 젤도 글리세린과 유사합니다. 막 초음파 젤이 제일 좋다 이게 아니고 글리세린과 뭐 물의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글리세린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글리세린이 더 좋습니다. 전달 자체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단점, 글리세린 단점들은 초음파 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 젤을 쓰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음압 반사율이라는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을 갖다가 반사시키는 게 공기는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접촉 매직이라는 걸 써준다. 액체로 된 접촉 매직을 써준다. 왜? 공기층이 막혀 있는 곳에서는 거의 전반사가 일어난다. 왜? 반사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접촉 매질에 대한 부분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렸고,
자, 이건 이제 책에 안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8분 정도만 딱 40분이 되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걸 했습니다. 자, 남아있는 게 이제 4개, 요거 5까지 다 할 건데, 자, 시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자, 뭐냐면, 어떤 회사에 갔더니, 우리 회사는 분량이 나오면, 어떤 분량, 사이즈가 어떤 작든 크든 어쨌든 분량이 나오면 이걸 다 분량으로 빼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회사를 갔더니 굉장히 진짜 뭐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계란이 있으면 요거는 대세에 큰 영향을 안 주니까 요거 놔둬도 큰 문제 없어, 이거 그냥 정상으로 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는 회사들은 작은 미세한 결함들이 있으면 요거는 그냥 빼줍니다. 뺀다는 얘기는 다 분량 처리한다는 게 아니고 다 양품으로 그냥 다 넣습니다. 오케이 판정을 한다는 겁니다. 미세한 것까지 다 빼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맞고 얘기하면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수지가 안 맞죠, 이제 회사 입장에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자, 그러면 그 회사들이 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느 사이즈가 돼야지 이걸 분량으로 빼고 어느 사이즈가 돼야지 이거를 갖다가 오케이로 뺀다. 요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뭐다? 이 시편이라는 거죠, 시편.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분량인 시편들은 요 정도입니다. 이걸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자, 앞서서 제가 이제 장비 잠깐 말씀드리면서 요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제가 중요한 거 문제를 2개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자, 결함이 요런 사이즈가 있고, 결함이 큰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초음파를 이렇게 이제 검사를 하면, 이 장비에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신호가 하나 올라올 거고, 내가 야호 소리친 제일 처음 이 초기 신호라는 게 올라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함 신호가 이렇게 올라올 건데, 자, 이제 1번, 2번, 3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신호의 높이는 어떤 게 제일 높게 뜰까요? 이 높이가. 3번이 제일 높게 뜹니다. 왜? 결함이 제일 크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회사에서 시편에다가 어떤 소재에다가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결함 큰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다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1번 사이즈만큼, 요 사이즈만큼 결함을 잡았을 때 높이가 1번 사이즈는 이만큼 올라오고, 2번은 뭐 이만큼 올라오고, 3번은 이만큼 올라오더라. 자, 검사를 했을 때 1번만큼 높이가 올라오면 1번보다 높게 올라오면 다 분량으로 빼. 이런 검사에서 1번보다 높게 올라오면 다 분량으로 빼면 됩니다. 또는 2번만큼 2번 정도 되는 결함 사이즈가 나온 분량으로 빼. 하면 1번은 있어도 오케이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편을 만든다는 거죠. 그 사람은 가공을 한다는 거죠. 또는 무조건 뜨거운 다 빼.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회사는 대부분 어떤 제품들을 갖다가 대량 생산하기보다는 어떤 샘플 검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목적으로 어떤 소품종을 갖다 개발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있으면 다 빼.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시험편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편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뮤트 시편 하면 인터넷에 뮤트 시편 쳐보시면 한 100가지 넘게 나오거든요, 종류가. 그래서 뭐 그것들을 다 숙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센서, 이거 시편 이 2가지만 다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실제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STB A1이라는 게 있고 A2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테스트 블록입니다. S 스탠다드 테스트 블록 A1, A2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요 2가지만 아시면 돼요. 제가 내일 요 2가지 보여드릴 거고 실제로 검사는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2가지만 아시면 되고, 요런 결함 시편이 필요하다.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대비가 되는 비교할 수 있는 결함 시편이 필요하다. 요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검사를 해도 이게 분량 뭐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 맞추시면 바로 맞힐게요. 바로 맞힐게요. 자, 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이유는 못 맞히실 것 같아서 제가 내는 겁니다. 자, 앞서서는 계란 크기가 틀렸어요. 그죠? 자, 이번에는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똑같은 계란 사이즈입니다. 똑같습니다, 계란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지만. 자, 1, 2, 3, 4. 어디에 있는 결함이 제일 높게 될까요? 똑같은 결함 사이즈예요. 여기서 제가 검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은 똑같다. 전부 다 똑같다. 어디가 결함 높이가 제일 높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결함 사이즈는. 여기는 결함이 틀렸으니까 사이즈 당연히 높이 뜬다는 건 결함이 큰 거고, 그렇죠? 자, 여기서는 맞추면 제가 바로 맞출게요. 예? 자, 똑같다 나왔습니다. 1번도 나왔고, 그죠? 4번도 나왔고, 그죠? 다양합니다, 그죠? 자, 요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아쉽죠?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소리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똑같은 결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소리를 질렀는데, 가까이 계신 분은 제 목소리 크게 들을 거고, 그죠? 멀리 계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게 들리실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결국은 이만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움직여가지고 여기 도달해야 됩니다. 내가 100이라는 소리를 질렀는데 여기 도착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한 30, 40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덜 움직여도 되고, 그죠? 소리가. 여기는 상대적으로 또 덜 움직여도 되고. 그러면 1번은 표면 바로 밑에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되죠, 소리라는 게.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결국.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덜 움직인 쪽이 에너지가 더 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생각하면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 1번이 정답이 사실은 적으시면은 한 50점 정답입니다. 50점 정답이요? 그러면 뭐 나머지 50점은 뭡니까? 1번이 정답이 맞는데 예외는 2번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3, 4번은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게 무조건 크게 나옵니다. 신호가. 요게 진리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 제 목소리 크게 듣고 뒤에 계신 분은 제 목소리 무조건 작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초음파도 똑같습니다. 무조건 1번이 높게 나오는 건 맞는데 단 그 위에 상위에 존재하는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절대 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책자에 나오는 근거리 음성이라는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 하고 이제 반복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리 음성. 책자를 딱 보면은 이제 그림이 딱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8-20 또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자, 초음파를 한번 봤더니 실제로 초음파가 어떻게 나가는지 봤더니 이 초음파라는 게 일자로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얘가 초음파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뭉쳤다가 이렇게 퍼져서 나가더라고요. 우리 카메라 비싼 카메라 보면 이거 D 뭡니까? DS 그 있지 않습니까? 비싼 이 렌즈 같은 거 회전하는 그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그 초점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초음파가 이렇게 한번 쭉 맺혔다가 센터에서 한번 맺혔다가 이렇게 퍼져서 나갑니다. 그 얘기는 요 맺히는 구간 가운데 정 가운데 여기가 제일 검사가 잘 되는 구간이다. 초음파 신호가 제일 잘 나오는 구간. 무조건 여기가 제일 가깝다고 제일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가 1번, 그 다음이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 간단히 보입니다. 똑같은 결함이에요. 결국은 이 센터가 제일 잘 나오는데 이 센터 위치가
대략적으로 몇 밀리냐? 대략적으로 우리 UT 검사할 때 소재 표면부터 해서 대략 10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10mm에서 20mm 구간이 제일 검사가 잘 되는 구간입니다. 초음파 검사가. 그 구간이 1번. 그래서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2번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3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이게 한 10mm라고 가정하면 2번이 되는 거고 요게 10mm 구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가깝다고 제일 높게 뜨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지만 그 위에 상위에 있는 게 요 근거리 인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점이 맺히는 요 구간이 가장 검사가 잘 된다. 원거리라고 해요. 원거리가 멀리 있는 거잖아요. 원거리. 멀리 가면 갈수록 검사가 잘 안 되고 가까이 있을수록 근거리일수록 검사가 잘 되는데 단 예외는 초점이 있는 요 구간이 검사가 제일 잘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요 이제 검사하는 공식은 뭐 이제 4남가분의 D 제곱이고 이 4남가는 4분의 D 제곱의 F인데 요거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다. 근데 내가 시험을 치려면 요걸 아셔야 된다. 뭐 산업기사, 기민사 요거 이제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 한번 넘으면 하면 안 되죠. 쉬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넘었으니까 쉬시다가 12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